네, 반갑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해준 대로 저는 조각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 지금 작품활동 순수 조각 쪽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재료는 돌도 많이 다루고요. 브론즈, 또 용접해서 하는 그 작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은 거의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입체에 대한 그런 재료나 제작 방법이나 유지관리 방법은 거의 박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만 평면, 회화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약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주변에서 서양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공공미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작업을 옆에서 보고, 또 이번에 그 마을미술 프로젝트에서 그동안 했던 작품들을 7월부터 11월 초까지 해서 2009년, 10년, 11년 3개년도 시행했던 프로젝트 48군데를 점검을 이렇게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했던 2006년, 7년에 정부 주도하에 시행했던 아트인시티라는 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트인시티의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해서 총 아트인시티 27군데, 그래서 좀 70몇 군데 정도를 둘러보면서 작품 훼손 상태나 유지 관리 상태 등을 점검을 해왔고,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여기 강의 자료에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강의 자료가 있고, 좀 더 간단하게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해서 여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나와 있고, 이거는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책자에 있는 거는 나중에 필요한 것들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오늘은 PT 자료로 해놓은 자료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화면에 보시면은 밑에 작품 세 점이 있죠.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 세 점입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V 광고나 이런 영화나 이런 데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날개 같은 작품에 서서 큰 포즈 취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 작품의 원조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은 동승동 막산에 2006년도에 정부에서,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한 첫 번째 공공미술 사업입니다. 아트인시티가. 그래서 그때 낙산에 제작한 대표적인 작품 세 점인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한때 유행했던 그런 날개, 천사의 날개에 있는 작품, 그리고 계단에다가 그림을 그린 최초의 시도를 했던, 그 이후로 많은 공공미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런 계단에다 그리는 그림들을 많이 제작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이런 작품이라서 제가 오늘 표지에다가 이 작품 세 점을 실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한 건데, 과연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걸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순수 작품이나 실내에 있는 작품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림이나 벽화나 조각물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어떠한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작품에 영향을 미쳐서 작품이 훼손이 되고 이렇게 파손이 되고 또 색이 바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건 아트인시티에서 제작한 대표적인 작품 훼손 사례인데,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철암역 근처에 있는 그 건물 측면 벽면에 그려놓은 작품입니다. 처음에 그렸을 당시에는 이렇게 깨끗하고 되는데 이게 지난 7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7월달에 현장 점검을 해서 봤는데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했는데 보면은 그림들이 물감들이 다 들고 일어나죠, 벽에서. 그래서 왜 이 페인트가 들고 일어났나 가까이 살펴봤더니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세면 벽면 위에 그냥 페인트 갖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아카데미도 열고 제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해둬서 익혀두어야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걸 시행하는 거나 유지 관리할 때나 이런 것 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아주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공공미술에서 사용되는 작품들이 평면과 입체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면은 주로 벽면에 하는 것, 그리고 입체는 야외 공간에다 설치하는 이런 작품으로 구분을 해서 우선 그 벽면에 하는 그 벽화 위주의 어떤 재료나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아주 전문적인 건 다 배제를 하고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집이 낡으면 페인트 가게 가서 페인트 사다가 대문이나 창틀이나 칠하죠. 그리고 페인트 주세요 하고서 사다가 칠하죠. 그 페인트가 바로 이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손쉽게 다룰 수 있고 가장 저렴한 페인트. 그래서 저렴하다 보니까 넓은 면을 충분히 칠해줄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나옵니다.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페인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장점과 단점은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광 에나멜 페인트. 유광 에나멜 페인트가 주로 밖에 야외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라면 무광은 주로 실내에서 많이 좀 쓰는데 요즘에는 야외에서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공공미술을 제작을 할 때 굉장히 유광 에나멜 페인트로 쓰면 반짝거리면서 굉장히 촌스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무광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타치감 같은 게 잘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들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단점이라고 붓자국이 남아서 까다롭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우리 공공미술 할 때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미술을 할 때 어떤 한 가지 물감만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에나멜 페인트하고 유화하고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 배경 같은 데는 에나멜 페인트로 칠하고 섬세하게 들어갈 부분들은 유화 물감을 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화 물감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쓰는 것들이 에나멜 페인트 가지고 주로 많이 쓰고 그리고 최근에서는 아크릴 컬러를 많이 권장을 하고 사용도 많이 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크릴 물감이라는 건 수채화 물감하고 거의 성질이 비슷해서 그리기도 쉽고 그 다음에 빨리 말고 또 다양하게 색상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수채화의 어떤 효과도 낼 수 있으면서 유화 물감의 어떤 효과도 동시에 낼 수 있는 것이 아크릴 컬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광택도 많이 안 나고요. 그래서 많이 이런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공공미술 추진위원회에서도 아크릴 컬러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로 많이. 근데 이제 단점이 또 있습니다. 단점은 좀 이따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지금 공공미술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이 라카 스프레이인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공공미술에서 라카 스프레이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이 뿌리는 거 있죠? 이거 갖다가 뿌리는데 단순히 뿌리는 게 아니라 기법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발전되고, 종이로 틀을 떠가지고 대구서 뿌린다든지, 또는 뿌린 다음에 다시 뭐 긁는다든지, 위에다 다시 또 뿌리고 겹쳐서 또 뿌리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어떤 화가들도 이제 요즘 유럽에 가보면 가끔 길거리에서 스프레이로 뭐 초상화를 그린다든지 뭐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이런 인화물질이나 이런 페인트 같은 게 공공장소에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자를 짜가지고 상자 안에, 투명한 상자 안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뿌리고, 또 그리는 사람은 방독면을 쓰고 해로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이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시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하나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한 가지 재료만 가지고 또는 한두 가지 재료만 가지고 하면은 좀 심심하고 너무 획일적으로 보이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재료, 벽화에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제작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임의대로 그냥 토탈 페인트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런 아까 먼저 나왔던 그런 재료들과 더불어서 뭐 타일이나 구조작품, 오브제 등 이런 것들을 같이 가미를 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 공공미술에서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타일하고 뭐 자갈, 또 돌을, 사람인데 얼굴은 큰 돌을 갖다가 붙이고, 또 눈, 코, 입은 또 금속으로 된 오브제 같은 것들을 같이 박아서 이렇게 몇 가지 재료를 섞어서 제작해온 예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전문성을 조금 요하기 때문에 제작 방법이나 어떤 기법들이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부조 벽화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벽화 그러면 평면인데, 이런 부조 벽화라는 건 평면에서 입체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 벽화는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과정이 약간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장점이라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떤 사실감 있는 평면에서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는 입체적인 효과를 많이 내서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제작 기간과 공정에 까다로운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FRP로 완성을 해서 위에다가 채색을 해서 어떤 브론즈 느낌이 나게끔 해놓은 재료인데, 지금 2010년 한 3년째 됐는데도 아주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것과 만드는 방법은 거의 같은데, 사람 형태만 여기에서 따가지고 색깔을 칠해서 이렇게 세워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철판을 잘라서 나뭇가지나 이런 넝쿨 형태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여서 벽에다가 부착해 놓고, 요 동부면에는 조명도 들어오게 해놓은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요거는 뭐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것 같습니다. 작은 돌고래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세라믹으로 구워가지고 벽에 붙여서 큰 돌고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울산에 있는 아주 괜찮은 그런 구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점검하러 다니면서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공공미술에 조금 미숙하다고 그럴까요? 제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제작을 해서 작품이 훼손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제작을 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여기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개 이제 그 벽화는 거의 95% 이상이 세멘트 벽면에다가 그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미술을 하면은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된 신도시나 이런 데 안 하죠. 산동네, 오래된 골목, 뭐 좀 지저분한데, 낡은데 이런 데 위주로 공공미술을 많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벽면 자체가 많이 낡아 있어요. 오래돼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다 벽면이 푸석푸석해지고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그 벽면들을 그 어떤 상태인가 그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로 복원을 해준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다 그린 것들이 많이 낡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 낡은 데가 많고요. 또 옛날에는 뭐 잘 살지 못하다 보니까 세면에다가 모래 왕창 섞어가지고 벽돌 만들고 미장하고 해가지고 푸석푸석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초 부분도 대충 해가지고 벽이 막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해줘야 좀 오래 갈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식이나 균열이 심할 경우 벽면 같은 경우는 좀 미장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균열이 가는데 균열이 세로로 갔을 때와 가로로 갔을 때가 있습니다. 세로로 갔을 때는 기초 부분이 약해서 세로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좀 갈라진 부분 바닥을 좀 파주고 공구리를 좀 해줘서 더 이상 갈라지지 않게 좀 이렇게 보강을 해준 다음에 갈라진 부분을 좀 메꿔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다 하면 이제 뭐 포스타도 붙여 있고 뭐 각종 광고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었던 자국이나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냥 붓으로 대충 이렇게 쓸고 빗자루로 털어내고 해서 했는데, 요즘은 고압 세척 물로 해서 고압으로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물질들을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런 부착물들이나 이런 거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보수를 한 다음에 충분히 건조를 시킨 후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그 세멘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몇 년 안 가서 다 일어납니다. 다 들고 일어나요. 세멘트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스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스가 세멘트를, 그러니까 물감을 밀어내게 돼요. 부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 물감이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박리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바탕에 바르는 이 제소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일반적인 페인트 가게에서도 많이들 이제 팔고 그래요. 이 수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바탕에 바르는 제소라는 프라이머가 있는데, 이 제소라는 거는 바닥에 어떤 미세한 균열이나 틈을 메꿔줄 수도 있고, 또 벽체와 물감의 어떤 접착력을 높여주는 어떤 접착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제소를 좀 충분히 몇 회 발라주고 그림을 그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렸을 때보다 몇 배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외에 있는 것들은 햇빛을 오래 쬐게 되면 다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체가. 물감도 변색이나 탈색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게 하려면은 거기다가 자외선 코팅제를 좀 한번 발라주면은 더 오래 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 물감의 색깔별로 이게 탈색이 되는, 진행이 되는 이런 속도가 색깔별로 많이 다릅니다. 제일 빨리 탈색이 되는 것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한 1, 2년만 있으면 벌써 색깔이 다른 색으로 바뀌게 돼요. 하얗게 뜨고 막 바뀌게 됩니다. 특히 붉은색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서 코팅제를 좀 충분히 도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오래된 낡은 풍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오래된 건데, 거기다가 그냥 보수를 안 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바로 그 세멘트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보수를 해줘도 또 금방 떨어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좀 깨끗하게 미장을 해주고 양성을 해준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세로로 이렇게 균열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밑에 지지체가 좀 약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조금 보강을 해주고 이걸 메꿔주면은 좀 오래 가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그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그린 그림인데 그 샌드위치 판넬은 그 금속에다가 코팅을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안에 스티로폼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열을 오랫동안 받는다든지 야외에 노출이 되면은 그 페인트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볼 수 있으면은 샌드위치 판넬에는 그리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벽화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충분히 잘 마감을 해주고 반드시 그 하도라고 하는 맨 처음에 아래쪽에 바르는 거를 하도라고 합니다.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바르는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하도와 중도는 어떠한 그 접착력을 높여주고 발색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발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다니다 보면은 많이들 보고 어떤 도로나 터널이나 이런 데 보면 타일이 많이 붙어 있죠. 타일이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술에서도 요즘 타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경우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그냥 순수한 타일을 색깔별로 잘게 잘라가지고 아주 사실감 있게 그린 100% 타일 벽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러한 거를 좀 약간 앞에다 입체감을 준 다음에 또 타일을 붙여놓은 거고 또 이 경우에는 타일과 그 자갈을 같이 섞어가지고 효과를 아주 재밌게 내준 작품의 부분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세 개는 일반적인 어떤 타일이나 기법을 가지고 한 거라 시중에서 파는 일반 그 타일을 사다가 깨가지고 붙인 것들이라면 이 아래쪽 것들은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제작한 그런 타일 벽화들인데요. 이거는 그냥 하얀 타일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타일 그 도자기용 물감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한번 소성을 1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소성을 해서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소성을 해서 붙여놓으면은 색상도 아주 곱게 약간의 어떤 아무래도 유약이나 물감을 고온으로 이제 구워내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번짐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스텔 효과 같은 것들이 약간 나기도 하고 은은한 그런 효과도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거는 일반 타일을 붙인 다음에 여기다 전사 프린트로 해서 그냥 종이로 붙여놓은 거 이런 것들은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요 첫 번째 이 작품은 어떤 그 실내에다가 해놓은 거라면은 오른쪽 거는 같은 방법으로 제작을 했는데 야외에다 제작을 한 겁니다. 기둥 형태를 만들고 이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서 소성을 해서 그 밖에 기둥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하나씩 그려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소성을 해서 붙인 거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평면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입체, 조각이나 어떤 설치 미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재료, 사물, 물건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입체 조각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작품을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가 선택이 되어지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료가 있는 어떤 재료를 이용을 해서 작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재료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제작 방법을 택해서 제작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작품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하다 보면은
어떤 방법이나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도색 방법에 의해서 세워놓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녹이 난다든지 망가진다든지 칠이 벗겨진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몇 가지 어떤 재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작품을 보면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을 한 다음에 도색을 해서 세워놓은 작품인데 2009년도 했는데도 현재까지 변형도 없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작품 보면은 파이프나 구 이런 철봉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물고기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이 비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양은 냄비 뚜껑 조그만 것들을 표면에다 붙여가지고 물고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 스테인리스 스틸하고 이런 양은 냄비 뚜껑 오브제를 같이 섞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철로 철판, 철 파이프 이런 것들을 용접을 해서 칠을 해서 세워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을미술 프로젝트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같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건데 재료가 스테인리스 스틸하고 폴리카보네이트 그리고 안에다 조명을 넣어서 해놓은 작품인데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요거는 그래도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서 놓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입지 작품이나 설치 작품 같은 경우 목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철을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한 요인이 가장 큰 거고요. 또 철을 사용했을 때 하더라도 어떤 가공 과정이나 도색 과정을 제대로 거쳤으면은 좀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쿠팅 과정이나 처리 과정을 미숙하게 처리해서 녹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철판에 어떤 가공해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떤 모양이 있으면 형태대로 잘라내야겠죠. 철판을 자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크게 반듯한 어떤 직선으로 자르는 거를 그냥 절단, 샤링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그리고 곡면으로 자르는 거는 레이저 커팅이 있고 워터젯이 있습니다. 레이저 커팅이라는 것은 레이저를 한 노즐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고열을 발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철판을 녹여서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철판에 열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녹은 것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질 적에 이게 녹은 물이 미세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뒤쪽 면에 녹은 찌꺼기가 조금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거 안 하고 그냥 한 경우가 여러 번 목격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워터젯이라고 요즘에 여러분들도 TV나 이런 데 가끔 나오는데 워터젯은 뭐냐면 물로 자르는 건데 물에다가 금강모래를 미세한 금강모래를 같이 섞어서 아주 굉장히 가는 1mm도 안 되는 노즐을 통해서 고압으로 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나가는 금강사가 이런 철판이나 이런 모든 재료들을 잘라주게 됩니다. 근데 뭐가 이 레이저 커팅이랑 다르냐 하면은 이 워터젯은 원재료, 자르고자 하는 재료에 손상이 안 간다는 겁니다. 열의 발생이나 어떤 이물질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그걸 깨끗하게 원래 재질이 변형이 안 되고 그대로 그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레이저 커팅은 그 잘려진 면 주변에 고압으로 가게 되면 변형이 가게 됩니다. 살짝. 그래서 안쪽 면과 잘라진 면에 어떤 성질이 약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가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찌꺼기나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은 손에 기름기가 있습니다. 기름기 같은 거,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재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성 후에 도색할 때나 이럴 때는 신나나 뭐 이런 거로 깨끗하게 싹 깎아준 다음에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뭐 우리 주변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만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냥 도색을 하기 때문에 철판과 물감 사이에 기름 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미세하게.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들고 일어난다든지 해가지고 칠이 벗겨져서 녹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접착물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거친 부분, 그래서 반드시 랫바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아까 그 벽화에서 제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하도는 어떤 부식이 되는 것, 철판에 부식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광명단이라는 게 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뭐 교각이나 건설 현장에서는 빨갛게 칠해져 있는 거 있죠, 철제. 그게 이제 광명단입니다. 녹쓰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주성분이 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워서 요즘에서 그거는 그 납성분이 안 들어있는 그런 하도 재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납성분이 들어있는 광명단이 워낙 저렴하니까 아직 많은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잘 해줘야, 발라줘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녹쓰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이런 광명단 후에 또 한 번 중도, 이거는 그 밑에 광명단과 물감의 어떤 접착력을 높여주는 이런 그 중도를 한 번 또 칠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감 재료를 칠해줘야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칠해주는 걸 이제 상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색깔들을. 그래서 이런 접착력을 좀 높여주고,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은 한 번 칠하고 맙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점검을 나가서 쭉 보면은 대부분 한 번 칠해서 마감을 진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 칠해주고 건조된 다음에 빼빠를 사용해서 좀 한 번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닦아주고 또 한 번 칠하고 해서 2번 내지 3번 정도를 칠해줘야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도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붓으로 집에 대문 칠하듯이 이렇게 칠하는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이렇게 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칠을 해주는 업체에서 해주는 거, 이제 소부도장하고 이제 분체도장,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체도장은 가루된 안료를 어떤 정전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금속 표면에 달라붙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래 하면 약간 두껍게 되고 조금 하면 얇게 되고 하는데, 한쪽으로 달라붙은 거를 소성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구워내는 게 분체도장입니다. 그리고 소부도장은 액체로 된 페인트를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뿌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워내는 게 소부도장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도장하는 거랑 같은 방법입니다. 자동차용 페인트는 칠을 한 다음에 한번 구워내죠.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부도장이나 분체도장으로 하면 일반 페인트를 칠했을 때보다 한 10배 이상의 어떤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좀 나가죠. 조그만 거 하나 칠해도 뭐 몇만 원씩 들고 이렇게 합니다. 시간도 좀 걸리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야외에 나가면은 이런 빨간색 같은 경우는 빨리 이게 변색이 되기 때문에 UV 코팅,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 좀 이렇게 발라주면은 좀 오래 가고, 이런 경우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철조로 한 다음에 칠을 해놓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칠할 적에는 어떤 이런 소부도장이나 분토자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붓으로 칠하는 방법이 제일 낫고요. 아니면은 테이프 작업을 해서 칠할 부분
놔두고 나머지는 테이프로 다 가린 다음에 칠을 이런 분체 도장이나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나씩 칠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각자를 분리해서 만드는 다음에 칠을 해서 나중에 조립해주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 작품 경우는 이 밖에 있는 부분은 스텐이고 안에 있는 부분은 이제 철제로 사용을 해서 스텐으로 한 부분은 계속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데 안에 철로 된 부분들은 부식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이 야외에 있는 작품에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고 현재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스테인리스 스틸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조금 어떤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스테인 그 종류를 그 쪽에서는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뭐 316, 306, 뭐 204, 206 이렇게 나가는데 앞에 3자가 붙은 게 조금 좋은 재료들입니다. 보통 304, 306 이런 걸 쓰면 제일 좋고요. 316은 전문 그 약품 용기나 뭐 이런 거 탱크롤이 만들고 뭐 이럴 적에 쓰는 것들이 316. 인체에 전혀 부해한 이런 것들이고, 앞에 304나 306이라고 되어 있는 걸 쓰시면 되고, 이 앞에 204나 206, 202 이런 것들은 철 성분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나 뭐 이런 데 있으면 금방 그 녹물이 우러나요. 그래서 좀 양질의 좀 좋은 것들을 좀 사용해서 사용해야 녹이 않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는 광택을 내놓으면 광택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광택을 처리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윗부분은 전부 광택을 내서 설치한 부분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도색을 한 부분입니다. 이쪽을 보면은 전부 이거 도색을 스테인으로 한 다음에 도색을 한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분체 도장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 거고, 오른쪽은 펜스 형상의 어떤 조형물인데 이런 것들은 그런 그 분체 도장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전부 붓으로 발라서 마감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들이죠. 요거는 그 조그만 픽셀 하나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바람이 불면 이게 움직이면서 소리가 약간씩 나게 하는 그런 작품이고, 요거는 입체를 만들어서 벽면에다가 날개 부분은 광택을 내고 몸체 부분은 그 칠을 한 고추장자리 형상의 작품을 부조식으로 벽에다 붙인 거고, 요거는 입체로 해서 나무 형상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표면이 스테인리스는 매끄럽잖아요. 그래서 칠을 하면은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표면을 약간 흠집을 좀 내줘야 돼요. 빼바로 칠해서 약간 거칠게 한 다음에 칠을 해줘야 이게 접착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스크래치를 조금 내준 다음에 하도, 중도, 3도 과정을 거쳐서 칠을 하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질의 어떤 스테인리스를 쓰면은 녹이 쓰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다시 갈아낸 다음에 코팅을 해주면 오래 가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이제 철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3배에서 5배 정도 비쌉니다. 스테인리스가.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어떤 그 경비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스테인을 안 쓰고 철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스테인리스를 좀 사용을 해서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고급 재료에 속하는 브론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브론즈로 되어 있는 작품이 한 5-6분인데 이런 정도만 브론즈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조금 해놨는데 요 첫 번째 작품 보면은 브론즈로 뜬 다음에 다른 브론즈하고 색깔이 약간 다르죠. 여기다 이제 코팅을 한번 더 브론즈 같은 느낌이 들도록 코팅을 해놔서 색깔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브론즈와 석재하고 다른 걸 섞어서 같이 해놓은 작품이고, 그리고 또 브론즈 작품,
이건 이제 벽면에 개미 형상의 브론즈 작품이고, 이거는 이제 돌에다가 달팽이 머리 모양으로 브론즈를 해서 붙여놓은 그런 작품인데, 이게 굉장히 그 영구적입니다. 그 재료 자체가 색상은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서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색상이 변하긴 하는데, 그 변하는 색상이 보기 싫지가 않고 아주 그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변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놓으면은 한영구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는 재료인데, 왜 많이 안 쓰냐 하면은 제작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공정이 또 여러 공정을 거치다 보니까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해놨는데, 먼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그 점토로 똑같이 만들어야겠죠. 점토로 만든 다음에 이 점토를 주물을 뜨기 위한 견고한 재료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석고를 뜬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형틀을 먼저 한 다음에 형틀 안에다 석고를 개서 다시 주입 작업을 하고 겉에 형틀을 깨내면은 이제 원형 작업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주물 공장으로 가가지고 또 주물을 뜨기 위한 형틀 작업, 또 주물을 이제 쇠물을 녹여서 붓고 또 분 다음에 형틀을 또 없애버리고, 또 표면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런 것들 샌딩을 이용해서 다 깨끗하게 털어낸 다음에 연마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착색을 한다든지 뭐 부식을 시켜서 녹슨 효과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색깔을 칠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현장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작업이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공공미술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재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권장을 해서 좀 했으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주물에 이어서 더 영구적인 재료는 돌입니다. 돌은 이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포천석, 마천석, 고금석, 문경석, 뭐 오석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분리가 되는데, 이런 다 화강석 종류인데 어느 지역에서 나는 돌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허연 이런 돌은 포천석이다. 근데 꼭 포천에서 나는 돌만 포천석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포천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흥에서 나는 거무튀튀한 돌, 약간 진한 회색이 이제 고흥석이고요. 또 문경에서 나는 돌은 이렇게 약간 분홍색기가 약간 들어있는 돌을 문경석이라고 이렇게 하죠. 또는 상주석, 상주에서도 그렇게 나서. 오석은 어떤 돌의 특징을 이용해서 붙인 명칭입니다. 까마귀 오자를 써서 까만 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적으로 까만 게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석인데, 그렇게 까만 돌을 이제 오석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이런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돌이니까 특별한 뭐 유지 관리가 필요가 없겠죠. 뭐 수백 년, 수천 년 가도 어떤 인공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파손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습한 곳에 있다든지 나무 그늘에 있다든지 하면은 오염물질이 많이 묻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뭐 청소나 한 번씩 해주고 그러면 오염물질 제거해주고 그러면은 뭐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재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로 한 경우도 이제 가끔 있는데, 나무는 원재료 자체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완전 건조가 된 건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또 방부 처리가 돼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방부목을 사용해서 버스 정류장에처럼 기다리게 그늘막을 좀 만들어 놓은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는데 가서 보면은 뭐 갈라진 데도 있고, 또 모질해놓은 데가 빠진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뭐 흔들거리고 그런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나무가 이제 수분을 먹었다가 건조되고 하는 과정에서 수축 이완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유격이 생기고, 또는 그 못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거는 대나무를 이용을 해서 만든 작품인데, 계속 대나무는 금방 썩습니다. 수분을 먹으면 몇 년 안 가서. 근데 이 작품은 안에
그 철근으로 골조를 해놓은 다음에 위에다가 그걸 같이 엮어서 약간의 그 어떤 그 썩는 과정에 있더라도 온전한 형태를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요거는 뭐 많이들 보셨던 그 장승을 깎아놓은 건데 그 아트인시티에서 했던 그 사업 중에 하나에 속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무를 갖다가 깎아서 이렇게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는 판재를 이용해서 어떤 꽃 모양을 한 다음에 위에 도색을 해놓은 그런 작품이고요. 이거는 뭐 강목하고 판재를 이용해서 나무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작품.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아트인시티에서 하는 그 한 6, 7년 정도 됐는데 위에 이렇게 지분이 살짝 있습니다. 그늘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판재를 이용해서 의자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놓은 그런 작품. 나무로 소재를 해서 해놓은 작품들의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많이 쓰는 재료들은 많이는 안 쓰지만은 FRP, 알루미늄, 동판, 아크릴에서도 요즘에 이제 좀 그 성질이 좋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이런 것들, 또 유리, 오브제 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재료는 뭐 유지 관리가 까다로워서 잘 사용되지 않는 재료도 있고요. 또 고가이다 보니까 또 꺼리게 되는 재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첫 번째 요 사과 모양의 형상을 보면 요건 이제 그 FRP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요거하고. 근데 옛날에는 어떤 조형물의 원재료, 최종 마감 재료로 FRP를 많이 썼는데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변색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동파에 의해서 이게 깨진다든지 수축 이완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로 만들자면 두 조각이나 세 조각으로 만들면 나중에 붙여가지고 완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은 자국들이 갈라진다든지 하는 현상, 또는 표면 처리한 부분들이 어떤 물감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이게 어떤 중간 재료로, 아까 브론즈를 뜨기 위한 중간 재료가 석고를 말씀드렸었죠. 옛날에는 석고가 어떤 조각 작품의 주된 완성 재료였습니다. 근데 더 좋은 재료들이 개발이다 보니까 그런 그 약한 재료들은 어떤 중간 재료나 어떤 과정 속에 어떤 큰 재료로 사용되는데, 요즘에는 어떤 조형물이나 뭐 시설물이나 이런 데 이제 FRP가 굉장히 많이, 우리 뭐 하다못해 욕조나 이런 것도 다 FRP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종류만 약간씩 다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벤치 모양의 이 조형물은 스테인리스 골조에다가 폴리카보네이트 투명한 걸 붙이고, 또 안에는 또 스텐을 이용해서 붙이고, 앞에 또 나무도 붙여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료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그 안에 세멘트나 FRP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든 다음에 표면에다가 까만 자갈들을 그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서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큰 하나의 작품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많은 그 돌들이 막 박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철망을 육면체로 한 다음에 거기다 돌을 꽉 채워놓은 다음에 그 돌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작품. 이건 이제 FRP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 이건 아까 또 보셨지만 그 물고기 모양의 어떤 비늘을 그 냄비 뚜껑을 이용해서 오브제를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간단하게 어떤 재료의 특성이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 마을 미술 프로젝트에서 이런 재료들이나 어떤 제작 기법에 의해서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석재하고 브론즈 작품은 그 재료의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영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은 그늘진 곳이나 습한 곳에 있는 작품들은 보존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습니다. 근데 빗물이 이게 떨어지면서 나무나 이런 데 묻어있던 오염물질이 같이 이렇게 작품에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계속 소나무 밑에 있는 건데 시커멓게 막 변해가고 있는 작품이고, 이거는 더 나무 그늘에 있어서 이끼가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 새가 앉아서 새똥이 싸져서 묻는다든지 주변에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시커멓게 변해가고 있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나무 그늘이나 이런 데 놓지 말고 좀 오픈되어 있는 이런 데다 설치하는 게 좀 바람직하고요. 이런 데 어떤 데다 설치를 할 경우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미술 프로젝트에서 이 벽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80%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훼손되는 경우도 70~80%가 벽화입니다. 그래서 벽화 같은 경우에 이런 훼손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제작 방법의 어떤 순서에 의해서 기초적인 것을 충분히 해주고 했으면은 훼손이 들어갈 텐데 모르고 했다든지 아니면 빼먹었다든지 해서 훼손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타일을 벽면에다가 붙이고 배경은 그냥 흰 수성 페인트를 해놓은 경우인데 타일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양호하게 유지가 되는데 밖에 수성 페인트다 보니까 하도도 칠하지 않고 그냥 수성 페인트 칠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이렇게 다 벗겨지고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이 가 있는 데다가 그 보수를 제대로 안 하고 그려서 계속적으로 이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그 경남 합천인가 그쪽 거창 쪽에 해놓은 건데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벽들이 다 크랙이 있어요. 가로로 간 것도 있고 세로 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크랙이 간 것들은 좀 충분히 좀 보수를 좀 철저하게 잘 해준 다음에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세로로 갔을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지체 하나 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쪽을 보수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벽면 보수를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그 계속 습한 그 언벽에서 수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허옇게 이렇게 그 세멘 백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세멘독이 계속 나와가지고 표면이 허옇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좀 방수 처리를 좀 해준 다음에 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아트인시티에서 한 작품인데 그 처음에 설치해놨을 때 사진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지저분해 있는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어떤 하도 처리를 제대로 해서 물감이 다 들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경우고요. 이 경우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했는데 색이 다 발해가고 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보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마을미술 프로젝트에서는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아트인시티 때는 일회성 행사로 그냥 한번 그려놓고 끝난 겁니다. 왜 그랬냐 좀 했는데 사후관리라는 걸 그때 당시에는 어떤 개념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또 어떤 민중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중미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일회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일부 어떤 그걸 진행하는 사람들이 한번 그려서 조금 보면 됐지 뭘 이렇게 몇 년씩 보냐 한번 그리고 좀 있다가 없어버리면 되지 하는 식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 그냥 없어질 때까지 그때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견고성 때문에 타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해서 더 많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은 타일이 지금 다 표면이 다 벗겨졌죠. 들고 일어났죠. 이게 실내용 타일을 밖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그린 그림도 어떤 그림을 그려서 구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인트 가지고 또는 크레파스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린 다음에 야외에다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 자세한 어떤 제작 방법이나 기법을 잘 몰라서 했던 그런 경우 같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둥에다가 이건 구워가지고 보낸 건데 소성을 잘못한 건지 뭐 타일을 잘못 만든
근본적인 타일을 잘못 만들었는지 이게 중간 부분이 이게 다 터집니다. 기둥 하나가 뭐 한 200개, 300개씩 붙어 있는데 한 4, 50개씩 터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훼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 아마 소송 온도가 좀 낮아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 도자 타일을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벽에다가 이제 이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소송 온도가 낮았는지 갈라지면서 툭툭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건 아까 보셨지만 타일 위에다가 전사지 프린터를 해서 이제 위에 붙였는데 그 전사지가 떨어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 또 이거는 벽체가 풍화작용에 의해서 굉장히 낡은 벽 위에다가 그냥 타일을 대충 붙였습니다. 몇 년 안 되니까 그 낡은 그 세멘 가루가 들고 일어나면서 이 타일을 전부 밀어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어떤 그 테라코타 판을 만들어서 위에 그림을 그려서 붙였는데 어떤 접착 방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떨어진 부분에 보면 여기는 그래도 접착제가 붙었던 자국이 있는데 여기는 접착제 붙인 게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다 대충 접착제를 발라서 붙여놨기 때문에 이런 가장자리나 이런 데 조그만 충격에도 떨어져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적에는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철을 사용을 해서, 철이라는 건 철판이 있고 철 파이프가 있고 철봉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재가 있고 그런데 이런 철재료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아주 더 꼼꼼하게 그 제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가공도 좀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가들이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칠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아래 지지대 바닥 부분에 지면 부위가 그 녹이 심했습니다. 이런 데는 흙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작품하고 같이 섞여 있고 또 지나가다가 또 발에 걸리고 하다 보니까 칠이 금방 벗겨지고, 또 한 부분은 연결 부위, 철제와 철제 연결 부위, 용접 부위 이런 데 이제 녹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도색이나 이런 것들을 더 꼼꼼히 해야 됩니다. 이 도색을 하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포나 기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하도나 이런 중도 처리를 과정에서 메꿔지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도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세한 구멍으로부터 녹이 발생을 해서 점점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그 작품을 벽체에 지지하고 있는 앵글 부분이 지금 녹이 심하게 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들은 뭐 제작 방법이나 도색 방법 모든 것들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녹이 쓸어가고 있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그 레이저 커팅으로 철판에다가 글씨를 새긴 다음에 칠을 해서 페인트 칠을 해놨는데 우리가 칠을 하더라도 어떤 소부 도장이나 분체 도장이나 하더라도 미세한 부분까지 칠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여러 번 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두 번 칠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서부터 속에서 글씨 속에서부터 녹물이 나와서 이렇게 보기 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는 스텐으로 제작한 작품인데 속에 지지체를 철제를 사용을 해서 속에서 녹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텐을 사용할 적에 속에 지지체도 될 수 있으면 스텐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겠고요. 이거는 잘못된 어떤 제작 방법, 바닥에 어떤 엠보싱이 된 철판을 깔아서 칠을 해놓는데 이게 이제 오래다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주저앉고 빗물이 고이고 또 이게 또 가느다랗게 용접해놓은 부분이 훼손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 또 이런 그 지지체 바닥 부분이 지면과 다 있으니까 녹이 빨리 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이런 데는 칠을 할 때 다른 부위보다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에서 이 질이 안 좋은 스텐을 사용한다든지 너무 얇은 판을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녹이 발생한다든지 찌그러지는 현상 또는 질이 금방 벗겨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왼쪽 작품을 보시면 표면에 얼룩이 많이 있죠. 이게 이제 부산 감천동에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좀 질이 안 좋은 것, 바닷가 쪽이니까 금방 녹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그 표면 연마를 해준 다음에 투명 코팅제를 발라주면 바로 금방 보수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작품 경우는 스텐을 사용하긴 했는데 좀 얇은 거를 사용을 해서 도색을 해놨는데 만지면 이제 꿀렁꿀렁한다든지 이게 움직이니까 페인트하고 스텐하고 어떤 인장 강도가 이게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페인트가 들고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할 경우는 좀 고급 3자 앞에 306이나 304나 이런 걸로 좀 권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에 사용되는 경우 야외에서는 그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목재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작품들도 대부분 다 좀 부식이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갈라진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 다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그러는데 이건 방부목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도 안 돼서 벌써 이렇게 나무가 썩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부목이나 다른 나무로 사용했을 경우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방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방부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오일 스텐이나 이런 걸 칠해서 그 원래 작품의 색상을 다시 내주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그냥 굴러다니는 원목 잘라가지고 의자 모양으로 해서 칠을 해서 밖에 야외에다가 놨는데 몇 년 안 돼서 벌써 많은 부분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오른쪽 작품 보면은 한 6, 7년 된 작품인데 나무 판재를 사용을 해서 꽃 모양으로 하다 보니까 결이 약한 부분이 갈라져서 떨어진 부분들을 뭐 FRP나 이런 접착제를 사용해서 막 대충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나무는 좀 실내나 또는 그늘진 곳 이런 데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을미술 프로젝트에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 작품들을 설치를 해놨는데 뭐 부식이 된다든지 아니면 페인트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들은 너무 관심들이 없는 그런 경우들 몇 가지 좀 예를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마을미술 프로젝트 그 아트 맵을 이게 해놓은 건데 바람에 태풍에 의해서 넘어갔는데 보수를 안 하고 세워놓지 않고 그냥 와서 앞에 너무 굵어지게 돼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기도 흉하거든요. 바로 좀 보수를 해서 세워서 보기 좋게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이것 또한 제주도에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멋있는 작품들을 해서 해놨는데 앞에다가 이런 에어컨 실외기나 뭐 이런 시설물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사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한 건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걸 좀 다른 데로 좀 옮겨서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울산에 있는 건데 벽화를 그려놨는데 그 위에다 가스 배관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주 보기 싫은 건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좀 진행을 하고 그림을 다른 데로 옮겨 그린다든지 아니면 좀 여기 어울리는 거를 다시 그린다든지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작품 옆에 쓰레기들이 방치된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이런 쓰레기는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작품도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작품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해서 항상 주민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순서에도 없이 그냥 하나 좀 붙여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발전적인 어떤 공공미술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뭐 열심히들 추진위원회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거기에 조금 보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좀 더 보완을 해서 추가를 해서 좀 연구를 해서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이렇게 열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품 제작 시 될 수 있으면 영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을 먼저 하고 그런 재료를 제시를 하게끔 아까도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품 제안할 때 재료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통해서 재료의 중요성이나 그리고 각 재료에 대한 올바른 특성이나 제작 방법 또는 유지 관리에 대한 방법을 작가들한테 제시하게끔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설치할 때 어떤 감리제도 지금도 제작 과정이나 설치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가서 한 번씩 감수를 합니다. 근데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제작하고 있는가 이렇게 대충 보는데 그 어떤 그 작품이라는 건 뭐 시방서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안이 있고 안을 보고 작가가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시방서 같은 것들을 작가들한테 요구를 해서 그런 시방서대로 제작이 되고 있는지 이런 계획서 제작 방법들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감독해서 어떤 빼먹은 과정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 어떤 작가 책임 제도 우리가 뭐 집을 짓거나 물건을 사도 AS 기간이 있죠. 제조 책임 유지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관리 잘못으로 인한 거는 할 수 없지만은 제작 잘못이나 어떤 근본적으로 잘못한 거는 그걸 만든 사람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작 시에 지금 보면은 작가가 작품 제작해 놓으면 유지 관리에 대한 그 책임이 작가한테는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재료에 대한 인식도 낮고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싸구려, 좀 질이 낮은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작가들 보고 완성 후에 일정 기간, 어떤 벽화는 1년, 입체는 2년이랄지 이런 어느 정도의 어떤 자연적인 훼손은 작가의 그 책임하에 보수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하면은 이런 것만 도입을 해도 조금 더 작품을 제작할 때 신경을 써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책정의 현실화. 지금은 유지관리비에 뭐 3%인가 얼마를 적립을 해놓고 그걸 다 써버리면은 다시 또 예산 편성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품에 따라서 좀 유지관리비를 좀 차등을 좀 두면 어떨까? 좀 골치 아프겠지만은 그런 것들 조금 해서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어떤 매뉴얼 제도. 아까 말씀드린 작품 제작 시나 설치 때 어떤 이런 계획서 같은 거 만드는 것들을 어떤 매뉴얼로 만들어서 재료의 종류, 제작 방법, 어떤 방법을 했는지 하고 그 제작 과정이나 완성된 작품의 어떤 정밀한 그 사진 같은 것들을 좀 찍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누구나도 보면은 매뉴얼만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좀 이렇게 해볼만 합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건 이제 저작권 문제가 따르거든요. 작가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이 손댄다는 거는 작가의 허락을 받는다든지 작가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작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작품에 대해 손을 댄다는 것은 어떤 저작권 어떤 문제가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보완을 해서 연구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가들이 그 작품 안을 제출할 때 작품의 그 유지 기간을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작가도 잘 몰라요. 대충 뭐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건 뭐 3년 또 뭐 한 2, 3년이면 없어져야 될 작품이 뭐 20년 뭐 이런 식으로 막 뒤죽박죽으로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객관적으로 일몰제를 좀 객관적으로 제도화해서 작품에 따라서 그 어떤 최소한 유지기간 관리 기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팀의 어떤 상설적인 운영에서 어떤 작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그 추진위원회하고 지역관리 주체 그리고 작가의 어떤 소통을 항상
유지해 가면서 유지 보수 상태를 또 점검할 때 같이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해서 이 체계화를 조금 더 체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좀 뭐 수용할 것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그 공공미술 발전에 지금 지대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서 마을 주민들 만나서 얘기했던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바글바글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만큼 어떤 특히 외국에서 단체로 돈 오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몇 군데서.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은 굉장히 사진 찍고 뭐 작품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 뭐. 근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일부러 보러 요즘에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런 공공미술을 탐방하는 그런 동호회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다니고 해서 그 인터넷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점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작품을 잘 좀 제작을 해서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게 어떤 기법이나 재료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여러분들도 좀 인식을 잘 하셔가지고 제작할 때도 좀 이렇게 유심히 좀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갖고 같이 그냥 작품 작가가 제작한다는 게 인식이 아니라 같이 주민들하고 관계자들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게 사진을 보면은 동네 이름이 바뀐 동네도 있어요. 이런 공공미술을 통해서 동네 이름이 벽화마을이라고 아주 그냥 이렇게 간판까지 걸어둔 그런 그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미술이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고 어떤 재료나 제작 방법에 좀 더 신경만 쓴다면은 더욱더 많은 발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식은 없지만 제가 아는 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세요? 워낙 뭐 기본적이고 뭐 간단하고 단순한 것들이라서 대부분이 뭐 알고 계시는 것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